이번 주 리뷰에서 할 이야기 1. 이번 주 밴드곡에 대한 이야기 2. 익순과 준환의 러브라인 정리 3. 제가 찾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4. 석형의 러브라인 뇌피셜 5. 이번 주 가장 심쿵했던 장면 6. 장기 이식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놀랄만한 디테일 7. 석형이 심의원을 싫어했던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번까지 준비했습니다. 남은 이야기와 더 떠오른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게요. 먼저 이번 주 밴드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방영되기 전에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였던 곡이 이번 회차에 나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소소한 이벤트에도 무려 300개가 넘는 댓글로 밴드곡에 대한 뇌피셜을 남겨주셨는데요. 다 틀리셨죠? 솔직히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이번 주는 분명 뭔가 하나 걸릴 것 같았거든요. 완전 반전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래전 사회생활 초보 시절 피곤하거나 머리가 복잡했을 때 아주 자주 즐겨 들었던 임정현님의 캐논 락 버전을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너무 반갑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주 5친구들이 합주했던 캐논의 원래 버전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저처럼 즐겨 들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오랜만에 멋진 연주를 감상하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신 5 배우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원작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악기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 연주는 절대 쉬운 연주가 아닌 듯하고 이걸 이만큼 연습하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왜 가장 많이 준비한 곡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어떤 노래가 나올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채널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익순이와 준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익순의 등장에 대한 뇌피셜이 딱 들어맞았네요. 익순이 찾아온 건 치용인데 러브라인은 준환이와 이어졌습니다. 준환은 익순의 병실에 하루 5번이나 방문하며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익순이 부대 앞으로 찾아가 불짜장을 먹으러 왔다고 이야기했죠. 뭔가 먹을 것으로 엮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정답은 불짜장이었습니다. 친오빠인 익준도 3년 전에 면회한 게 마지막이었는데 오빠 친구가 찾아왔으면 이건 뭐 빼박이죠. 새로 업데이트된 인물 소개는 더 심각합니다. 너무 직접적이라 닭살이 올라올 정도예요. 비둘기 익순이는 준환이 마음속으로 날아들었고 심박수는 300, 명의는 익순이. 와... 준환 송화 라인 기대하셨던 분들께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게 하는 부분이 남아있었죠. 익순이 그 먼 길을 찾아왔던 이유, 친한 친구 치용이. 익순이는 치용이가 들어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여자 심리라서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친구인데도 찾아온다 하면 일단 외모 상태를 체크한다. 아니다. 진짜 단순 남사친이라면 저럴 리가 없다. 분명 마음이 있는 거다.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시청해주시는 많은 여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도 준환이와 익순이에 대해서는 작두탄 김에 석형의 러브라인 뇌피셜도 가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생각한 석형의 러브라인 상대는 추미나 선생입니다. 양석형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항상 불평하던 추미나는 카페에서 7살 어린 남친과 사귀고 있다는 게 밝혀졌죠. 하지만 이번 드라마에서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귀고 있던 커플은 대부분 줄줄이 깨져나갔습니다. 준환이는 음주운전하는 여친과 결별, 송화의 남자친구는 바람을 폈고 지난주 이혼 통보를 받은 익준이도 이미 서류 정리를 마쳤네요. 그러고 보니 우주엄마는 애랑 밥 먹는데 바람핀 상대를 데리고 온 건가? 아무튼 추미나 선생도 현재 커플인 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라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제와 관련이 있으니 이 주제를 정리하고 다시 연결시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가 워낙 재밌는 데다가 숨겨진 포인트를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니 이렇게 4회가 끝나면 다시 1회부터 내용을 정주행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앞쪽부터 다시 보다 보니 100% 다 찾은 건 아닌 듯한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한 색깔을 주로 사용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점이죠. 지난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못난이 인형과 그 색깔에 대한 연관성이 덕선이 남편을 가리키는 복선이었죠. 이번에도 뭔가 색깔과 관련된 상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5명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찾은 사람은 3명, 정원, 송화, 석형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보셨다거나 해석이 좀 다르신 분, 혹은 다른 두 명의 친구들에 대해 찾으신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정원은 노란색입니다. 처음 목고지 갔던 날부터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죠. 이번 캐논 변주곡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도 노란색이 들어간 남방이었습니다. 정원이는 옷뿐만이 아닙니다. 3회에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정원이는 노란색 밴드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 노란색은 정원을 짝사랑하는 장겨울 선생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익준과의 거래에서 내놓은 음식이 노랗게 붙여진 육전이었죠. 나중에 온 정원이 이걸 집어먹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회차대로 한 달씩 진행된다면 6월이죠.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반팔에 바깥에 쨍한 햇볕까지 초여름의 날씨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인턴 커피를 사주던 장겨울 선생은 더워진 날씨에 미니 선풍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노란색 날개. 장겨울의 맘속에 정원이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하의 첫사랑 상대. 지난 뇌피셜에서 저는 정원일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송하의 표정은 완전 익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이 정말 정원의 상징이라고 하면 송하의 첫사랑은 정원이일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송하의 방 안의 소파가 노란색이네요. 그리고 비오는 날 캠핑을 출발하려던 송하의 차 안, 캠핑용품을 봐도 한가득 노란색입니다. 캠핑장에서도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송하 옆으로 노란색 캠핑 의자가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송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원이를 상징하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비를 뚫고 송하를 찾아온 안치홍 선생. 텐트에 들어와 송하와 노란색 캠핑 의자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완전 뇌피셜 한가득 담아보자면 송하 마음속에 들어가 정원과 송하 사이에 끼어든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정원이는 익준이, 석형이, 준환이랑은 둘 위주로 대화를 나눈 상황이 있었는데 왠지 송하랑은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하던 일 맡기겠다고 따로 보자던 통화 정도? 진짜 이번 주 너무 익준이 같은 눈빛이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송하의 색깔은 보라색 같습니다. 1999년 봄 석형이에게 고백받던 송하의 생일에 입었던 옷이 보라색이었죠. 이번 회에서 과거 보컬을 하겠다며 목이 쉰 척을 하던 날도 보라색이었습니다. 웃긴 게 석형이의 인트로만 잘 치는 건반 실력에 환호성을 지를 때부터는 목소리가 정상이었고 준환이의 플리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뭐 완전 평소랑 다를 바 없었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캐논 변주곡을 합주할 때도 보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선가 도드라지는 상징성까지는 찾지 못했지만 사복 차림일 땐 최소 보라색 옷을 즐겨 입는 것 정도까지는 추측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석형이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석형이 집에서부터였죠. 첫 등장부터 녹색 후드티를 입고 있습니다. 99년 친구들과 만난 목고지에서도 녹색이었어요. 지난 2회에서 송하에게 고백하던 날도 석형이는 녹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다녀오던 석형이도 녹색입니다. 인트로만 기차게 선보이던 밴드 결성 날도 안에 녹색 카라티를 맞춰 입었죠. 석형이의 녹색은 옷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신서유기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석형이.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형이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로 했죠.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은 초록색 청테이프로 작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줄줄이 등장하는 녹색 빗자루와 대파. 사람이 없자 다시금 즐거워진 석형이는 이 녹색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슬픈 사연에서도 녹색이 포인트 컬러였죠. 어머니께 모든 사정을 듣고 집에 돌아가던 길. 뭔가를 놓고 온 듯한 석형은 집에 잠시 들르러 올라가던 중 목 놓아 울고 있던 엄마를 보게 됩니다. 석형이 가족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때 엄마가 기대어 울던 곳의 배경도 석형의 색깔인 녹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석형이와 녹색의 연관성이 짙다 보니 석형과 추미나의 러브라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추미나는 인물 소개에서부터 패션과 화장 센스가 조금 부족한 인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유독 봉광현의 이야기를 들으러 올 때 입은 이 초록색 땡땡이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해증 아기 분만에 대해 따로 불려가 오더를 받을 때 미나의 눈에 발려진 이 녹색 색조 화장. 이 순간에는 석형의 오더를 오해했지만 경력 많은 간호사에게 그 이유를 전해 듣고 석형을 다시 보게 되었죠.
저는 이 순간이 미나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미나는 석형의 속이 궁금하다 노래를 불렀어요. 대부분의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과연 또 한 번 작두를 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또 뵙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 사회에서 가슴 설렜던 장면에 대해 정리하고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가정폭력과 장기이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형이에 대한 복선을 이야기할 건데, 첫 방송 때 이미 석형이가 원래부터 이런 마마보이가 아니란 복선이 나왔었는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작가님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할 부분을 아주 자연스러운 인물과 배경의 조합으로 이번 회차 전까지는 조금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들에 앞서 지난 리뷰에서 다뤘던 색깔 이야기에 대해 보충할 내용부터 정리한 후 마지막 석형이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인물들을 상징하는 색깔에 대해 정원, 송화, 석형의 색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해석으로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어요. 댓글을 읽다 보니 준환이에 대한 의견에서 제법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 준환이의 색깔부터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가려 합니다. 제가 동의한 준환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사실 빨간색이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었지만 여러모로 고민한 결과 준환의 색깔은 주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만남부터 살펴보죠. 준환이는 붉은 계열의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황이나 빨강 어느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색깔이죠. 준환이의 기타 색깔은 주황색이네요. 이번 캐논 변주곡의 연습 과정을 회상하는 장면. 준환은 열심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기타 스트랩에 주황색이 돋보이고 옷에도 역시 주황색이 들어갔네요. 첫 라면을 빼앗기고 다시 두 번째 도전. 빙그레에서 출시되었던 이제는 단종된 추억의 매운콩 라면도 주황색입니다. 뭐 사실 라면이야 거의 대부분 주황색을 주로 쓰니까. 그런데 이걸 끓이는 준환이가 또 주황색 옷을 입었네요. 결정적으로 불짜장을 먹으러 갔던 인제에서의 하늘. 불짜장이나 익순이가 좋아하던 쏘가리 매운탕도 물론 주황색의 이미지가 물씬 묻어나기도 하지만 노을빛으로 물든 주황색이 여기까지 찾아온 준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환이 심장수술을 했던 찬영이의 엄마와 아빠. 석형과 준환의 색깔인 녹색과 주황색의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인데 심장수술을 하기 때문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해석은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연관된 색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닌 듯하고 이걸 찾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본 것들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또 열심히 고민해보겠습니다. 바로 심쿵 모먼트로 이어가죠. 익순이를 찾아간 준환이의 모습도 설렜지만 이번 주 사람들의 마음을 떨리게 했던 사람은 정원과 우주였습니다. 우주는 아빠 홀릭. 이거에 익준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모 삼촌들이 우주의 매력에 흠뻑 빠졌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는 신부가 되려면 많은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이러는 건 반칙이죠. 하느님이 과연 용서하실지 모르겠네요. 석형이와 회의를 하는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장겨울이 몽쉘을 먹는 모습을 확인했고 일어서면서 몽쉘 두 개를 밀어줬죠. 그걸 또 주머니에 챙기는 장겨울. 아마 안 먹고 모셔놨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초코파이였다면 정을 상징하는 느낌으로 가족 같은 마음이라고 해석했을 텐데 몽쉘, 오리지널도 아니고 카카오 생크림을 내밀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마음을 받아줄 게 아니라면 신부가 되기에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장겨울은 정원을 교수님 취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호칭에서부터 느껴지는 직진 포스. 겨울쌤의 마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은 이번 주 범죄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 불법 장기 이식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건데 디테일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결과를 알고 이걸 처음부터 한 번 더 보면 정말 많은 게 보입니다. 첫 번째 입원했을 때 식탁에서 놀다 오른쪽으로 떨어져 다쳤다는 아빠의 말. 그런데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죠. 정원은 어딘가에 가슴을 부딪혔는지 물어봅니다. 식탁에서 놀다 떨어진 아이가 가슴 쪽에 이상 소견이 보이는 걸 수상하게 여긴 거죠. 낙법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어딘가에서 미끄러지거나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습관적으로 바닥에 손을 짚게 됩니다. 그로 인해 손이나 팔꿈치에 큰 부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식탁에서 떨어진 아이가 가슴 쪽에 통증을 느낀다.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고선 생기기 어려운 부상이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기 껄끄러워하는 아빠. 말로는 어린이에게 방사선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휘두른 폭력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거였겠죠.
두 번째 병원에 왔을 땐 교통사고 핑계를 댔습니다. 당연히 쌍둥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겠죠.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응급실 본광현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멀쩡한 아빠, 많이 다친 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부터 이상합니다. 아프거나 낯선 상황에서 보통 아이는 부모에게 더욱 의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이는 아빠가 있는 반대쪽 부분에 누워있습니다. 거기에 아빠가 자기에게 손을 대려 하자 아픈데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아빠 손을 피하려 하죠.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 안정원. 아마 여기서 거의 가정폭력인 걸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매사에 세심하고 관찰력 좋은 정원이 이런 걸 놓쳤을 리가 없었겠죠. 한 달 단위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일 것 같지만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대단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이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6조 3항에서 가족에게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 외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장기를 사고 파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겠죠. 익준이는 사모님이 아들 방에 한 번도 가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다른 사람이 대신 간이식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정원이가 석형이랑 회의할 때 석형이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맞았네요. 이야기의 흐름상 이 사건도 여기서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던 익준이의 설명을 보면 대리 기증이 밝혀지고 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직접 간이식을 하게 되었지 않을까 하는 짐작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석형이는 이 집안과 뭔가 얽힌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구체적인 사연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인물 소개에 등장한 아버지의 이름. 태건 어페럴의 대표로 정말 몹쓸 인간이네요. 석형이 보고 있던 기사에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VIP 병실에 입원한 심의원하고는 집안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돈이 아쉽지 않은 석형의 상황이 나왔죠. 그 큰 집을 그냥 놀게 둔다거나 월급 나왔는데 그걸 무슨 용돈 받은 것 마냥 어떻게 할지 장난처럼 엄마한테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동생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귀국할 때도 아버지, 석형이가 모두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있었죠. 아버지끼리 아마 정경 유착 관계에 있었을 테고 가족 간의 교류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인성이 개차반이었던 심영호는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석형에게 함부로 대하던 인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성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이번 주 가장 충격적인 반전, 석형이 한순간에 마마보이가 된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시간 배경을 미리 말씀드렸고 그걸 신경 쓰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2018년 12월, 1회가 2019년 3월이었으니 이야기가 시작되기 고작 3달 전이었습니다. 동생의 비극, 아버지의 외도, 이 모든 게 벌어진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강해 보였던 엄마가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고 석형이는 한순간에 마마보이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펠로우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석형이는 이 과정을 외국에서 거쳤다는 게 1회에서 밝혀졌죠. 정말 이때는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이상한데? 석형이가 원래부터 그런 마마보이였다면 엄마와 긴 기간 동안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펠로우 과정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성적인 성향, 소심함, 알 수 없는 생각, 왠지 모르게 이런 것들이 마마보이와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마마보이라고 다 같은 마마보이가 아니죠. 석형이처럼 항상 엄마를 생각하고 늘 연락하며 시간만 나면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하는 타입이 있는 반면 엄마 말이라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좋든 싫든 벌벌 떨며 그대로 다 따르는 마마보이도 있죠. 석형의 엄마는 강하고 억압적인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억압적인 분위기로 형성될 수 있는 성격이라 하면 순종적인 성향이지 아들 쪽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편은 아닐 듯 합니다. 물론 저는 심리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심리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면 틀린 부분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순종적인 타입의 마마보이였다면 엄마의 명령으로 해외에서 펠로우 과정을 이수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석형의 성향은 그게 아니죠. 석형이가 먼저 엄마를 챙기고 생각하는 모습인데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는 것도 걱정스러워하는 석형이가 해외에서 펠로우라니. 이 사연이 모두 밝혀지고 나니 다시 1회 첫 장면부터 석형이의 모습이 뭉클하게 느껴집니다. 커피도 하루에 몇 잔을 마실 건지 물어봤던 석형이는 전기가 나가자 기사님이 아닌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석형이는 자기 앞가림은 충분히 하는 인물입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대처 방안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건
자기한테는 앞으로도 엄마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고작 4회인데 이 짜임새 정말 뭔가요? 너무 좋습니다. 시즌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뵙죠. 4회까지 진행된 현재 가장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러브라인의 주인공은 장겨울 선생인 것 같습니다. 늘 무표정에 매사에 감정이 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장겨울이지만 안정원에 대한 일이라면 거침없이 직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번 주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원이가 밀어놓은 몽쉘 2개에 장겨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배려심 깊고 세심하게 대하던 정원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직 알 수가 없죠. 그 전에 익준이는 정원이에게 장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한 걸까요? 정원이가 지금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장겨울과 안정원에 대해 밝혀진 것과 드라마에서 표현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뇌피셜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제가 근거 없는 소리 한 적은 없잖아요. 이번 영상도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저는 지금 겨울 정원이 이어지기를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둘 사이가 쉽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신부가 되겠다는 정원의 의지죠. 이미 대학생 때부터 그런 꿈을 간직해왔고 그 열망은 점점 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제가 주목했던 건 장겨울의 과거와 안정원의 취미입니다. 인물 소개를 보면 장겨울은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로 활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m 13초 돌파의 소문이 있는 것을 보면 단거리 선수였던 것으로 추정되네요. 정원의 취미는 마라톤이었습니다. 급한 콜을 받고 병원으로 뛰었던 장면이 있었죠. 저는 이 부분이 지금의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거리 선수인 장겨울, 10초 남짓한 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100m 달리기처럼 현재 장겨울의 사랑은 앞뒤 가리지 않고 안정원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마라톤은 긴 호흡으로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운동이죠. 저는 이 운동이 정원이의 성향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이의 감정은 불같이 타오르지 않을 거고 길게 보고 서서히 따뜻해져가는 쪽이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엔 육전을 먹는 그날 익준이가 정원이에게 장겨울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배려심도 천재인 익준이가 겨울이 대놓고 부탁한 걸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원이는 장겨울 선생의 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르거나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사제가 되겠다는 꿈도 문제고 또 장겨울의 감정이 자연스레 사그러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정원이는 결국 장겨울에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봐서인지 마라톤 대회날 정원이 모습에 또 그런 복선을 깔아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원은 사제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먼 길이고 꿈꿔왔던 길이죠. 신청서까지 낸 만큼 그 길에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날의 마라톤 대회가 정원이가 가고 싶었던 길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이가 달리고 싶었던 길이었고 그걸 시작하기 위해 출발선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원이는 출발하지 못하죠.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농담처럼 나왔던 이 대사, 결국 정원은 가고 싶었던 길을 가지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던 이 모습이 정원이의 미래를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정원이는 결국 병원으로 향할 거고 그곳엔 장겨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겨울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줄 수 없었던 정원이가 자기도 모르는 새 점점 그녀가 예뻐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새 자기가 더 장겨울을 의식하고 막 그런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겁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뵙죠. 겉바속촉한 성격의 준환이. 정원이가 이런 준환이를 쥐고 흔드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 사진. 밴드를 재결성할 때부터 싸이월드에서 찾은 하와이 사진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이 격해지는 준환이. 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준환이가 이러는 걸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5 친구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송하와 관련된 사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망했지만 드라마 초반 스윗한 준환이의 모습에 송하, 준환 라인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아직도 준환, 송하 라인을 못 놓은 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송화와 관련된 사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너무도 평범해서 반전인 하와이 사진 뇌피셜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화를 좋아했던 과거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원이의 성격입니다. 다른 곳에선 부처로 불리는 정원이가 친구들 앞에서도 부처인 건 아니지만 사제의 꿈을 꾸는 만큼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준하니의 하와이 사진은 다섯 친구들이 다 모였을 때도 장난처럼 이야기했었죠. 송화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준하니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과거의 흑역사를 당사자 앞에서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와이 사진의 정체는 뭘까요? 말 그대로 흑역사겠죠. 이게 어디서 발견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정원이의 싸이월드에 있었습니다. 준하니 사진을 비공개로 저장했지는 않았을 거고 그걸 올렸을 당시에는 사진이 공개되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싸이월드가 어떤 곳입니까?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생소하죠. 투데이를 늘리기 위해 손발의 시공간을 오그라들게 하는 각종 갬성샷이 판을 치던 곳이죠. 지금 준하니의 성격은 좀 까칠해 보이지만 기타를 연주할 때나 노래방에서 아로하를 부를 때 보면 내재된 흥이 충만해 보입니다. 여기에 싸이월드라는 플랫폼의 특징을 생각하면 뭔가 감성 넘치는 하와이에서의 한 컷을 정원이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송화가 아니라 하와이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일 것 같습니다. 준하니 하와이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한 달, 누군가와 인연이 닿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때 그 장소에서 운명이라 생각했던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찍은 사진을 정원이 저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치홍의 신발 선물을 생각해보면 그냥 송화와 관련된 사연이 아닌 게 되려 반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뇌피셜을 남겨봅니다. 또 뵙죠. 일주일에 2편 하는 드라마도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에 한 편뿐이지만 리뷰는 몇 편이나 써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번 이야기는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복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출이 정말 의도된 거라면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또 하나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전에 댓글에서 제보받은 이야기 하나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게 작은 부분인데 또 큰 부분이라 의도된 연출인지 아니면 소품에서 발생한 옥의 티인지 정확히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2회 리뷰에서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한 회당 한 달 기준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는 6월이었어야 하죠. 그런데 안치홍 선생의 뒤에 비친 달력은 7월이네요. 날씨가 더워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름이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익준이의 이혼이 정리된 것으로 봐도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이렇게 6월이 지나간 건지 아니면 실수로 7월 달력을 걸었던 건지 이번 5회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지만 저도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중 한 명일 뿐이라 모든 내용을 다 찾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새로운 생각들, 다른 리뷰어 분들이 올리는 영상들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제 채널이 어때? 내 말 맞지? 이런 느낌보다는 드라마를 보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장면씩 확인하며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장 먼저 의식하게 된 장면은 준하니가 흉부외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오성과 하느미에게 이야기하던 이 장면이었습니다. 아기 심장에 감동해서 흉부외과 갔으면서 PC방에서 게임하다 갔다고 했었죠. 여기서부터 이것이 등장합니다. 눈치채셨나요? 다음으로는 익준이와 준하니가 정원이의 신부 추천서를 발견한 후 방에 들어오는 정원이를 보는 장면. 이때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원이가 의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섭섭한 속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게 등장했네요. 다음으로 석형과 엄마의 대화. 왜 말 안 했냐는 석형이의 이야기에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며 엄마 일은 엄마 혼자 다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딸의 죽음과 남편의 외도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 석형이 가고 난 후 엄마는 계단 앞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속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용성민 선생이 송화에게 수술을 맡아달라 부탁하는 장면. 개도술을 하겠다는 민기준 교수의 수술법에 반대하며 송화에게 환자의 수술을 맡아달라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마치 환자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속내는 자기 논문 때문이었던 걸로 밝혀졌죠. 이 장면 역시 이것이 등장했네요. 벌써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준환이의 흉부외과 장면, 정원이에게 신부가 될 것인지 묻는 장면, 석형이 엄마의 괜찮다는 이야기, 용성민이 환자를 위해 수술을 바꿔달라는 요청,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연출은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인물을 거울에 비추는 연출이 사용된 곳에서 속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았어요. 비춰진 씬에서 딱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딘가에 비춰진 연출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반대로 비춰주는 거울처럼 속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거울에 비춰진 연출을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라 공감은 좀 된 건지 재미는 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뵙죠.